네,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키울게요. 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인데요. 우리가 진도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한 번에 다 나가버리면 목요일에 시험 범위가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양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어제 오늘 좀 황사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래도 여러분 수업을 해야 돼서 병원에 이제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도 맞고 목 약도 먹었거든요. 네,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래저래 제 레파토리 중에 뭔가 좀 노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못할 수도 있고 이따 봐서 삘받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중에 이제 르네상스만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르네상스고요. 르네상스의 르는 이거죠. 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4, 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뜻은 부활, 재생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 시대 개관할 때 중세는 이름이 없는 시기라 그랬죠? 고대는 에인션트잖아. 근대는 모던이잖아.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중세는 이름이 없어요. 미들에이지야. 중간에 낀 세대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쭉 암흑기를 지나가다가 아니야, 우리 다시 문예를 부흥시키자. 다시 그리스 로마의 그 찬란했던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르네상스인데요.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이탈리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아래 보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이게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인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고 나서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느냐? 우선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야. 고전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어. 그런데다가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그들이 유입되게 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밑줄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 비잔티움 제국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탈리아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도시국가들, 피렌체라든가 나폴리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 군주들이 문예 활동을 장려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게 돼요. 그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게 되면서 자신의 가문이 이렇게 잘 나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도 됐고, 가문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각종 예술가들에게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술가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도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수입, 바로 관광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탈리아 여행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좀 그래도 대부분 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엔 안 좋았다가 다시 갔었을 때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가장 행복했던 여행을 좀 꼽아봐라 라고 하면 이탈리아 여행을 좀 꼽기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제 렌트카 타고 쭉 가면서 맛있는 와인도 먹고,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맛있는 와인도 먹고 문화유산들도 많이 보고 축구도 보고 막 이랬는데, 미술관, 제가 사실 미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난 열심히 그렸단 말이야. 막 열심히 스케치북에 그리고 색칠도 하고 이랬는데 장난쳤다고 뺨을 때렸어요. 초등학생 승모의 뺨을. 그 이후로 미술은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행을 가면 꼭 한번 미술관에 가보시고, 그리고 미술관에서 꼭 해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 오디오 이렇게 해설 잘 돼 있기도 한데, 근데 그쪽에 있는 가이드 투어가 있어요. 그런 투어들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교양, 상식, 지식 이런 게 업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고전 작품을 많이 연구했고요. 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가 발달했다. 여기 있는 건 그냥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술 분야가 많으면 이탈리아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해요. 페트라르카는 사람이고,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그리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데카메론, 데카라는 건 10을 의미합니다. 10일 밤의 이야기예요. 흑사병을 피해가지고 남녀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간 거야. 그래서 무슨 수도원 같은 데 있어서, 근데 흑사병을 피해서 갔으니까 조금 막 두렵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 우리 서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조금 성적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 항상 도서관에 이 데카메론이 이렇게 품절? 뭔가 다 대여 상태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당시에 좀 자극적인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한 번쯤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군주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마키아벨리가 여러 가지, 군주라고 하는 건 뭐 사자 같아야 되고, 뭐 여우 같아야 되고, 등등등의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적어놓은 건데, 사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자기 피아에서라고 생각해도 돼요. 홍보하는 책. 제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 저를 좀 픽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읽을 만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주론 하나만으로 뭔가 스펙을 쌓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군주론 플러스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제 현대사에 좀 접목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동양사상과의 접목을 통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러면 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사진 그림도 한번 볼게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의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지 라고 생각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건축까지 보고 갈게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해서 열주와 동이 강조돼서 대표적인 건 성 베드로 성당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쭉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쭉쭉쭉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쭉쭉쭉 넘어간 다음에 시험 범위에 있는 문화는 한 번에 통틀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라든가, 로마 문화라든가, 그다음 중세 초에 나왔었던 거랑, 그 다음 비잔티움이랑, 이때 나온 거랑, 요 뒤에 나오는 거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 공부하시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너스의 탄생이 먼저 있었죠? 네, 빈센조가 먼저 나오네. 비너스의 탄생. 네, 그림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조금만 높게 해볼까? 뭔가 비너스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애들이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진주를 바탕으로 탄생한 비너스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각의 신들이고, 이제 맞이해주면서 뭔가 걷고 있으니까 가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꺼버렸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너무 유명하지?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의 뭐 신비한 미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사실 여러분, 모나리자는 가서 보면 가장 실망하는 작품 베스트 1위에 많이 꼽히죠. 왜냐하면 되게 조그맣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한 사이즈야. 그래서 가서 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다비드상 있었죠. 우리 잘생긴 조각미남들 보고 다비드상이라고 하잖아. 이거 왜 안 될까? 네, 이게 다비드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간의 신체를 아름답게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다비드상. 그리고 아테네 학당. 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라파엘로 색감이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철학자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그리스 당시에 그런 유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뭐 땅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데 이거 해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명 중에 신원이 알려진 인물은 2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찾아보는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모습이고요.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발하고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이탈리아는 예술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는 현실사회와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가자. 지금 종교 너무 썩은 것 같아. 라고 비판하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에라스미스, 우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대표적이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유토피아 뜻이 뭐게? 유토피아는 약간 UFO 같은 느낌입니다. UFO는 보이는 순간 UFO가 아니게 돼요. 미확인 비행물체잖아. 유토피아도 가게 되는 순간, 보게 되는 순간 없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신, 그러니까 신을 하나 선정을 해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신 이름도 자기 친구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어요. 뭐 가스모 약간 이런 식으로 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스모의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예찬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게 됐고요. 그리고 밑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바레이크 형제 유아기법, 불리얼 서민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밑줄 긋고 갈게요. 국민문학이 발달하게 돼요. 국민문학, 각 국가, 그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문학인데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포인트, 이탈리아랑 구별해야 돼, 다른 시기랑도 구별해야 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뭐죠? 어느 나라? 이건 스페인 문학이고, 그 다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영국, 잉글랜드의 문학이 되는 거죠.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예요? 돈키호테. 중세 기사들을 희화화시키는 거죠. 중세 기사. 정말 허울만 가득 차고, 막 실속도 없고, 정말 막 허언된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돈키호테를 비판하는 그런 해학,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이게 허황된 망상일까? 아니야, 그는 꿈을 간직한 낭만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도 만들어지게 되죠. 어떤 뮤지컬이에요? 바로 맨 오브 라만차 라는 이제 뮤지컬 작품이죠. 저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봤으면 좋겠고 그래요. 목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약간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세르반테스가 이제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을 회부돼서 이것도 뭔가 그런 비판적 느낌이 나죠. 회부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뭔가 공격을 당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쓴 극이라고 한 극을 보여줘요. 바로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라는 극을 보여주게 되는데 세르반테스가 막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이제 돈키호테로 분장을 하고 내가 바로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나는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게 오라 이러면서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넘버들도 많습니다. 뭐 이룰 수 없는 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들시네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 창피해가지고 빨리겠어요. 어쨌든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교실에서 1학년 친구들이 공부 중인데 그래서 좀 민망해서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관찰과 탐구 정신의 바탕, 그리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 이 개량되게 되면서 이제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자,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했습니다. 화약은 중국에서 주로 어떤 걸로 썼어요? 중국에서는 막 폭죽놀이하고 불꽃놀이하고 이런 데 썼단 말이야. 그런데 화약을 무기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봉건기사들의 몰락을 촉진하게 됩니다. 봉건기사들의 몰락 촉진되는 건 너무 쉽겠지. 봉건기사들 어떻게 써요? 말 타고 따그락 해서 창끼리 탕 부딪히고 이렇게 싸우잖아. 그런데 대포 그냥 쏴버리면 되지. 그리고 봉건기사의 상징이 뭡니까? 봉건기사, 봉건영주의 상징은 성이지. 이 성을 말 타고 점령할 수 있어 없어? 점령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다면 가능해? 대포가 있다면 가능하겠지. 대포가 있다면. 자, 그래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하게 되고요.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세계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 유럽 세계 팽창을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어떤 이름으로 배우게 돼요? 항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몰라도 됩니다.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대해적 시대가 아니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독점하는, 수도원과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확산에 기여하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도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원래 이제 우리 맨 오브 라만차 뮤지컬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 뒷부분에 맨 오브 라만차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 중에 하나를 이제 완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렸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어느 종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거냐면, 동쪽에서 일어난 것 같아, 서쪽에서 일어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질문은 조금 어색한 질문이네요. 로마 카톨릭일 것 같아, 그리스 종교일 것 같아. 우리가 유럽사라고 하면 주로 서유럽이에요, 동유럽이에요? 주로 서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게 돼요. 예전 책에는 면죄부라고 했는데 면벌부와 면죄부의 차이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를 없애준다가 아니고 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졌어. 그런데 벌을 받지 않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성당 다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성당 다니는 친구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쵸,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선한님을 통해서도 갈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중에 뭐만 돼요? 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야. 선한 일로는 갈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 이제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제 그런 식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차근차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성금함에 그 헌금통이 있죠. 헌금통에 동전소리가 쨍그랑 하고 나는 순간 내 영혼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벌도 면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보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인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를 발표하게 돼요. 95개조 반박문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대립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도 발생하게 돼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체결되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결과가 뭐라고? 루터파가 인정을 받았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뱅의 종교개혁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 두 가지는 다 성서지상주의예요. 성경 중심주의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자. 이게 성서지상주의예요. 성경에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고 어디 써있냐?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어디 써있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성서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뱅의 종교개혁의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정설을 주장하게 돼요. 예정설. 구원이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예정돼 있어. 사실 이거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저도 약간 이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예정이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쨌든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하니까 천국 갈 거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지옥 갈 거고 이건 인간의 좁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계획과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째 제자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 지저스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야 너 예수를 따르는 무리야?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너 똑바로 말해봐.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아니야? 저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너 마지막으로 말해봐. 전 진짜 모른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그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옥 갈 만한 일을 저지른 거잖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열심히 반성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게 된 이제 초대 교황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자세한 거는 이제 교회 가서나 성당 가서 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이건 오역,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낙타가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밧줄이래. 어쨌든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부를 무엇을 통해서 축적했다면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은 괜찮다니까 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로 전파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칼뱅파가 각 나라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조금 달라. 그래서 그 이름 간단하게 여러분들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코틀랜드, 스코틀이라고 적으면 알겠죠?
스코틀랜드 가져볼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칼빈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되는 거죠. 이 장로파, 이 스코틀랜드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글씨가 좀 이상하네. 잉글랜드 쪽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도 잘 보이겠죠? 네. 네덜란드 쪽에서는 보이센이라고 불렀어요. 보이센은 사실 좋은 뜻은 아니고요. 좀 비하하는 뜻입니다. 약간 거지 새끼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구교도들이 불렀거든. 그래서 막 돈만 밝히고 막 이런다고 거지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네덜란드의 칼빈파는 보이센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미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구석에다가 잘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는 장로파, 잉글랜드는 청교도, 네덜란드는 보이센, 프랑스는 미그노라고 불렀다.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딴 데다가 좀 적어볼까? 이거는 여러분 필기는 꼭 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재미 요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8세. 우리 왕들 별명 있었잖아요. 뭐 미남왕, 실지왕, 뭐 등등등의 왕들 있었지. 이 헨리 8세가 바로 미남왕입니다. 미남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딱 찾아보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남왕이었어요.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바람둥이였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었게? 물론 막 왕건급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6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빠가 누구냐면 헨리 7세예요. 헨리 7세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봤어. 언제 봤게? 바로 장미전쟁 이후에 튜더 왕조를 연 왕이 헨리 7세입니다. 그래서 헨리 7세의 아들이 헨리 8세인데 원래 헨리 7세한테는 큰아들이 있었어. 아서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을 헨리 7세가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정략 결혼으로 우리 스페인 쪽에서 재정복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라곤과 카스티에가 합쳐져서 이제 스페인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벨라 여왕인데 그 이사벨라 여왕은 나중에 콜럼버스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왕의 딸이 있었어. 그 딸의 이름이 이제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그래서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우선 결혼해요. 캐서린. 1번 번호 붙일게요. 6명이니까.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결혼한 게 아니야. 큰형이 있었다 그랬지. 원래 형하고 결혼해요. 원래 형하고 아서. 그런데 아서가 금방 죽어요. 아서가 죽으니까 이제 헨리 7세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게 한 정략 결혼인데 다시 돌아가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였어. 그래도 이 사이에 이제 애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태어나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딸만 한 명 남게 되거든요. 그 딸이 메리예요. 이 메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만나게 될 별명은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입니다. 자,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튜더 왕조를 세웠는데 지금 4대, 2대 만에 바로 없어져? 이건 좀 너무한 일인 거야. 그래서 캐서린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서린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두 번째, 앤블린 이라고 하는 캐서린의 시녀가 등장하게 돼요. 헨리 8세가 앤블린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왕이니까 그 잠자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엠블린은 저는 제 남편 이외에는 제 남편 될 사람 이외에는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식 부인으로 해야만 나는 너의 유혹에 넘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헨리 8세가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유럽은 무슨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교황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허락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캐서린이 누구 딸? 이사벨라 여왕 딸이라 그랬죠. 에스파냐, 스페인 쪽 딸이라 그랬지. 카톨릭 국가 중에 당시 제일 힘이 셌던 국가는 에스파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게 놔둘까요? 이혼 막는 거야. 교황이 해주려다가 안 되겠다. 스페인 눈치 봐야지 이러고 막는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 열받죠.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아유 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면 당신이 교황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종교 떨어뜨려서 따로 만들죠. 라고 하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 수장이 누가 되는지 알아? 바로 지가 돼요. 헨리 8세가 됩니다. 그 내용 나중에 교재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혼 선언을 하고 나서요, 이제 캐서린을 죽여요. 그 말을 잘 안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헨리 8세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엠블린도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들을 못 낳고 누구만 태어나게 되냐면 엘리자베스만 태어나게 됩니다. 엄청 유명한, 여러분들 영국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저 엘리자베스, 나중에 여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엠블린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역사에 기록된 건 아닌데 엠블린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 이제 사촌 동생하고 이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헨리 8세가 얘는 바람을 폈어, 간통했어 라고 하면서 엠블린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제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름은 안 적을게요. 드디어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면 지금 왕비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딱 받은 거야. 너무 예뻐. 그래서 초상화를 불렀어. 근데 초상화에 포샵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야. 보고 나서 엄청 실망했대요. 그래서 금방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또 이름이 같은 캐서린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얘는 헨리 8세랑 처음에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바람 펴요.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여섯 번째 캐서린 파라고 하는 또 부인이 오게 되는데 이제 얘랑은 그래도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헨리 8세가 지금 이 정도 되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잖아. 헨리 8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좋아하던 오빠 있었거든요. 얘는 오빠였어. 얘는 오빠였던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헨리 8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헨리 8세의 바람, 이혼 문제로 인해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짧게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좀 흥미진진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흥미진진한 거의 막 드라마성 얘기잖아.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로 제작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 사실 3개 정도 있어. 튜더스라는 드라마, 튜더 왕조니까 드라마가 있고요.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어. 헨리 8세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해요.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한데 튜더스랑 천일의 스캔들 중에 뭐가 조금 더 호평?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냐면 천일의 스캔들이 캐스팅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캐스팅이나 이런 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품으로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튜더스 같은 경우는 이거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튜더스는 19세, 얘는 1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튜더스는 좀 많이 안 해. 나도 뭐 그냥 그 앞부분만 봤었는데 앞부분만 보다가 이거는 뭐 어디서 보기도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튜더스는 안 보고 천일의 스캔들은 아직 안 봤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평가는 좋고 튜더스는 19금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데카메론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라면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19금이야. 알았지? 이거 보면 안 돼요.
뭐 티토스 보다 걸려놓고 이거 왜 봐? 이게 세계사 교주입니다. 세계사를 복습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만약에 이게 궁금해서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청일의 스캔들을 봐야 된다. 왜냐면 티토스는 19금이니까 라고 하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놓고 교황과 대립했고요. 그러면서 국교회를 만들면서 수장법을 통해 국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수도원도 해산하고 교회 토지 재산도 몰수하고 그거를 자기 측근들한테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절대왕정 배우면서 엘리자베스 1세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블러디 메리도 다시 배울 거야.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 영국 국교회가 확립하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 확립까지 보면 되고 영국 국교회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성공회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대학교가 여기랑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은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카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냥 카톨릭하고 차이가 커. 그런데 이거는 영국의 종교개혁은 카톨릭과 차이가 큰 것 같아, 안 클 것 같아? 안 크겠지. 그냥 이혼 문제니까. 그래서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반발하겠어요? 영국, 잉글랜드에 있었던 청교도 애들이 반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뭘로 이어질 것 같아?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간 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칼뱅의 애정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잠깐 끊었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톨릭 교회의 대응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정말 짜증나는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되죠. 공의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야, 면벌부 판매는 좀 실수했어? 미안, 실수했어.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여전해 라고 재확인하게 되고요. 회단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 반대되는 애들을 제거하는 장치들을 만들게 돼요. 종교재판소라든가 금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소에서 막 마녀재판, 중세 마녀재판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마녀재판 안 들어봤어요? 그냥 얘 옆에 애가 수상해, 마녀인 것 같아 라고 신고하면 이 2단 재판소, 종교재판소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마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하니?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나면 피난 모양, 사람, 피 안 나면 마녀. 요새는 그런 마녀 될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한의원 안 가봤어요? 한의원에서 찔르면 피 나 안 나? 침 안 나잖아. 이게 그 원리가 둥글해가지고 이런 모양이라서 안 나는 거야. 얇은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테스트 같은 것도 있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선발을 묶어요. 그리고 저수지에다가 풍덩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마녀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라면 죽겠죠. 마녀면 살아 나오겠지. 아니,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가 풍덩했는데 죽었어. 마녀가 아니네, 아쉽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뭐 어떻게 쿡 해가지고 막 끊고 살아나왔어, 마녀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코스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형이 되는 거죠. 마녀를 태워주기는. 어쨌든 요즘 그런데 이 종교재판과 관련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잔혹하고 알려진 것처럼 그런 건 많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직 뭐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예수회. 에스파네 로욜라가 설립하게 되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선교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불신의 요소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 세계사의 그 명나라, 청나라 때 되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의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마테오 리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자, 종교전쟁인데요. 지금 종교개혁으로 신교 vs 구교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 볼까요? 신교
vs 국교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여러분 따로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전쟁이냐면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리고 2번은 위그노 전쟁.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밑줄만 쳐도 되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종교전쟁의 하이라이트인 30년 전쟁, 이렇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 초강대국이었거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유럽에서도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대부분이 이제 이후에 절대왕정 시대에 그 패배하기 전까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다 땅 따먹기 해서 나눠 가졌을 때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항로 개척과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기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세기별로 이게 어느 정도 시기구나라는 건 따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역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네덜란드는 상공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 계속 삥 뜯고 뭐 이랬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네덜란드한테 나간 돈이 뭐 하는데 사용되게 돼요? 신교를 탄압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니까 야,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고 해서 독립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럽 지도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스페인, 여기가 프랑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네덜란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독립전쟁을 했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쪽 애들은 야, 우리 뒤집, 포기 이러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얘네가 네덜란드로 독립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의 벨기에가 돼요.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네덜란드의 신교도 고이센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랑 전쟁? 에스파냐 전쟁에서 에스파냐해서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리그노 전쟁이 펼쳐지게 돼요. 이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원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구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실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면서 얘를 죽였더니 남는 애가 난 위그노인데 위그노 출신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카톨릭인 상황에서 위그노 출신 왕이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 그러면 카톨릭으로 할게. 나 위그노 포기할게. 대신 이 칙령을 통해서, 무슨 칙령?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는 허용할 거야 라고 하는 낭트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전쟁의 하이라이트는 30년 전쟁입니다. 굉장히 참혹했던 전쟁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에도 전쟁을 했대. 그러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사실 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독일 이때 당시 이름이 뭐야?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랑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제국도 아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죠.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제국들 중에 어떤 애들이 좀 힘이 세지고 나서 신교를 믿는 애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제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펼쳐지게 돼요. 그랬더니 유럽에 야, 난 신구 편, 난 구교 편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붙게 됩니다. 구교의 제일 대표적인 나라, 힘센 나라 어디라 그랬어요? 에스파냐, 스페인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야, 나는 구교긴 하지만 난 스페인 싫어, 난 신교 편 이러면서 프랑스도 붙게 됩니다. 그 전쟁이 30년간이나 펼쳐지게 돼요. 국제전쟁으로 확대되게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칼뱅파가 인정돼요. 동그라미 1, 칼뱅파 인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면 되냐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뭔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펼쳐진 종교전쟁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주제학습입니다. 신학로개척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게 된다면 절대왕정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